흑백 요리사 계급 투쟁편. 이전 영상에서 선제 스님의 간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제 스님이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쇼에 출연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다가 최종 우승자인 요리사가 자신을 위한 요리라는 주제에서 참깨 두부를 만들어 요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요리, 백수저라고 불리우는 요리사가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낙점했던 참깨 두부를 이용한 한 끼, 그리고 소주 한 병.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어떤 요리를 만들고 계시나요? 제 글은 뇌종양 투병 중인 나의 왕비님, 그리고 대사 질환자인 가족, 회복 중인 친구와 중년과 고령자들에게 주로 향하는 것이기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요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요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미식이 아닌 생리학적 안전성의 관점에서 재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한 요리의 생리학적 정의는 세포 단위의 안전으로 직결됩니다. 전문 셰프의 조리 행위는 타인의 미각 만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셰프가 자기 자신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요리할 때조차 상업적 조리 관행인 편의성, 속도, 맛을 답습한다면 이는 신체에 대한 대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위한 요리가 과연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혀에 착 감기는 맛, 중독성이 엄청난 요리를 의미할까요? 그런 눈과 혀만을 자극하고 섭취 후 일어나는 소화, 흡수, 호르몬 반응이 내 몸의 항상성이 깨지는 상태, 즉 세포 단위의 안전이 위협받는 요리를 과연 나를 위한 요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환자가 아니라도 건강인이라도 나를 가족을 누군가를 위한 요리란 섭취 후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대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재생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음식 아닐까요? 특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에게 음식은 단순한 열량 공급원이 아니라 면역계와 대사계를 지탱하는 생화학적 무기여야 하겠지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의 산화를 막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지 않으며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순수한 원료로 세포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리학적으로 우리를 위한 요리겠지요. 그래서 우승 요리가 참깨 두부를 사용한 요리였다고 하기에 혹시나 요리하는 분이 비건인가 아니면 일본 정진 요리를 공부하신 분 하는 이런 저런 생각을 짧은 순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분이 어떤 참깨로 참깨 두부를 만들었는지 그 공정을 보면서 전 지질 과산화와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우승자는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참깨 두부를 조리했습니다. 본시 참깨 두부는 제대로 만들려면 적어도 반나절이 좋게 걸리는 깨 공정을 거쳐야 하고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전통 칠가루, 쿠즈를 내려면 좋기 한 해가 고스란히 투자되어야 하며 햇살과 바람이 더해져야 하는 무척 까다로운 식재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최 요리사님은 일본산 내리고마를 사용하고 가공 정제된 칡 전분을 사용하여 두부를 굳혔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던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참깨는 전통적으로 먹기 직전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사용하는 식재료입니다. 열에 매우 약합니다. 때문에 볶아서 고소한 냄새가 배가 된 참깨는 바로 산화 지질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참깨를 대량 공장에서 미세 분쇄된 페이스트 형태로 된 것을 요리에 사용한다고요? 그것도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한 요리에 사용한다고요? 이와 같이 참깨를 페이스트로 만들어 마치 전쟁식품처럼 캔에 넣어 유통되는 것을 철저하게 유통성과 보존성,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산업화된 가공 방식의 식재료를 사용하다니. 게다가 아라이 내리고마나 남아 내리고마도 아닌 볶은 참깨 페이스트라니. 이런 차이는 단순한 전통 대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질 안정성과 산화 속도의 문제, 즉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이 문제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첫째, 표면적 증가 문제입니다. 참깨를 통째로 보관할 때는 지방이 종피 내부에 보호되어 있어 산소 접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매우 미세하게 분쇄하면 지방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산소, 빛, 열과 접촉하는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질 산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참깨라도 통참깨 거친 분쇄 초미세 분쇄 페이스트로 갈수록 산화 민감성은 단계적으로 커집니다. 둘째, 장기 유통 구조 문제입니다. 대량 생산된 페이스트는 제조 후 유통, 보관, 매대 진열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산패가 미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향 변화가 느껴지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선하게 갈아 쓰는 방식보다 품질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전통 조리 방식의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절구나 맷돌에서 필요량만 갈아 사용한 이유는 단순한 조리 관습이 아니라 지방 산화를 최소화하고 향을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적 선택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공장에서 만든 내리고마가 즉시 생사를 좌우하는 위험한 식품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참깨의 지질 특성상 장기 유통되는 초미세 분쇄 페이스트는 신선하게 갈아 사용하는 방식보다 산화 관리 측면에서 서서히 그 문제성이 드러나는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요리가 아닌 실제 주방 환경을 고려한다면 그 이유는 보다 구조적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일관성 문제가 대두되겠지요. 업소 주방에서는 매일 동일한 맛과 점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매번 참깨를 갈아 사용하는 방식은 입자 크기, 수분 상태, 지방 분리 정도가 달라져 결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업소용 내리고마는 입도와 점도가 표준화되어 있어 조리 결과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쉽습니다. 둘째, 작업 효율과 시간 관리 면에서 유리하겠지요.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하루 수십 수백 접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참깨를 주문마다 절구에 갈면 실제 조리 흐름이 크게 지연됩니다. 이는 비용과 인력 면에서 대량 조리 시스템에서 불가피한 공정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전통 방식으로 참깨 두부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열심히 찾으면 못 찾을 것도 없지만 그 가격을 확인하고 나면 멈칫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요리사들만 백수저, 흙수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저나 젓가락, 포크에도 금, 근, 동, 흙의 계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뼈아픈 순간과 대면하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타고난 수저, 젓가락, 포크가 빛나는 재질이 아니어도 계급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 마무리에서 공개드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중저가 음식점에서 셰프가 내리고마를 사용하는 이유를 무시나 게으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표준화된 맛 유지, 대량 조리 효율, 작업 공정, 안정성이라는 업소 조리 환경의 요구가 더 큰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다만 개인 가정이나 건강 중심 식단에서는 깨는 참깨든 들깨든 유기농 글리포세이트 프리 원재료를 사서 볶지 말고 소량을 직접 갈아 사용하는 방식이 산화 관리와 신선도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참깨는 볶는 순간 열산화가 시작되고 분쇄하는 순간 그것도 옹기절구가 아닌 공장용 철제로 초미세 분쇄하면 산소 접촉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저장과 유통 과정에서 산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즉 내리고마는 제조 순간부터 산화가 0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일정 수준의 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식품입니다. 이후 냉장 보관이나 밀봉은 추가 산화를 늦추는 것일 뿐 이미 시작된 산화를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얼마 전 일본에서 있었던 내리고마의 글리포세이트 유해성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이 많은 내리고마, 참깨 페이스트가 금속 캔에 들어있을 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참기름과 같은 불포화 지방이 금속 특히 철, 구리 등 전이금속에 직접 노출되면 금속 이온이 산화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지질 과산화를 가속시키며 산패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식품 캔의 구조 문제도 짚어봅니다. 현대 식품용 캔은 대부분 금속이 음식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내부에 에폭시 또는 폴리머 코팅 라이너가 존재합니다. 이 코팅층이 금속 용출과 금속 촉매 산화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코팅이 미세하게 손상되거나 장기 보관 중 화학적 열화가 발생하면 지방 산화 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캔 충전 과정에서 산소를 최대한 제거하지만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산소와 저장 중 투과되는 미량 산소가 지방 산화를 계속 진행시킵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일수록 이 영향이 더 큽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산화물이 상승하고 산패가 진행되며 냄새가 생성되고 지방분해 생성물의 증가가 진행됩니다. 외관상 변화가 거의 없더라도 내부에서는 산화가 누적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리고마를 자기 몸을 위한 식재료로 선택하는 것은 건강 최적화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전 확신합니다. 즉 제 질문은 먹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젊고 혈기 넘치는 청년도 아니고 심신의 건강을 돌볼 중년의 나이에 자신을 위한 요리 재료로 굳이 일본 전통 요리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식품공학의 산물, 죽은 식재료, 내리고마를 선택해야 했을까 였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참깨에 대해 아시고자 하는 분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분쇄된 참깨의 산화 안정성 문제와 알데하이드 생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깨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은 식재료입니다. 볶지 않은 통깨 상태에서는 단단한 껍질과 식물성 항산화 성분인 세사민, 세사몰린 등의 덕분에 내부의 지질이 산화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미리 볶거나 분쇄하여 캔에 담긴 페이스트 형태로 가공되어 유통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년 일본 출장 중 교토 아라시야마의 텔류지 내에 위치한 사찰 음식점 시게치에서 맛보았던 그 참깨향이 날 듯 말 듯하던 참깨 두부가 떠오르네요. 그때 볶지 않은 통깨를 세라믹 절구에 담아 삼초나무로 만든 스리바치로 긴 시간, 약 9시간 내외 동안 갈고 또 갈면서 깨가 가루가 되고 페이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신 혹은 누군가를 위해 깨를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가 페이스트가 되었음에도 그 참깨 두부의 시작점이었던 깨는 결코 자신의 존재를 짙은 향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깨향이 날 듯 말 듯 한 깨두부. 그것이 바로 상업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 새 생명의 맛이 아닐런지요. 그럼 우리가 시중에서 참깨병 뚜껑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와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고소한 향. 그것이 뿌려진 나물 심지어 김밥 위에 발린 뒤에도 한참 동안 유지되는 그 폭발적인 짙은 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잠시 그 향의 뿌리를 찾아봅니다. 향기, 아로마의 정체. 참깨의 향이 짙다는 것은 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소한 참깨 냄새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깨 자체가 가진 냄새가 아닙니다. 강한 참깨향의 정체는 바로 이렇습니다. 깨를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볶을 때 단백질과 당이 반응하는 마이야르 반응으로 생성되는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아라시야마의 스님들은 직접 물에 불린 생깨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탄 냄새, 볶은 향이 없습니다. 미각의 함정. 우리는 그동안 산화된 기름 냄새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인 그리고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들은 어쩌면 강렬한 로스팅 향을 맛있다고 느끼도록 뇌가 세팅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강한 향은 곧 지질 산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깨의 오메가6 지방산이 열에 의해 파괴되면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약한 향은 대부분 항산화 효소가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약한 향에 복지하는 참깨 두부는 비타민 E, 토코페롤과 세사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열에 파괴되지 않고 100% 살아있는 상태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시 일본 효진 요리, 정진 요리의 철학을 소개하자면 그들은 혀를 즐겁게 하는가, 몸을 살리는가를 연구하는 이들입니다. 교토의 사찰 음식은 자극 스티뮬레이션을 죄악시합니다. 재료 본연의 성질을 거스르지 않고 몸에 흡수되게 하려 노력합니다. 요리를, 음식을 생존 수단으로 보고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요리를 추구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전 그들의 철학을 무조건 옹호하지도 그들을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인 일본 선종 승려들의 요리에 관한 철학과 선제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계의 요리에 관한 철학의 차이, 그 차이로 발생된 한일 승려들의 건강 지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던 차에 마침 참깨 두부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짧게나마 나라마다 사람마다 요리를 대하는 철학이 다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최 요리사님이 사용한 것은 내리고마로 참깨를 볶은 뒤 공장 기계로 미세하게 갈아 기름처럼 만든 참깨 페이스트입니다. 볶지 않은 통깨를 절구로 갈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극강의 부드러움과 균일한 농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셰프들이 업장에서 이런 캔 제품, 공산품의 힘을 빌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즈음에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공장빵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극강의 부드러움과 특유의 쫀득함은 즉 우리의 혀를 자극하는 물성은 자연의 것이 아닙니다. 공장 가공, 식품공학의 힘입니다. 그럼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것은 근성이다 라고 했던 것은 과연 어떤 과정을 두고 했던 말일까요? 그것은 공장 가공 정제식품인 내리고마, 볶은 참깨 페이스트에 역시 공장 가공 정제 가루인 즉 전분을 넣어 물을 섞은 반죽을 불 위에 올리고 전분이 엉겨붙어 떡처럼 될 때까지 20에서 30분간 젓는 과정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노동의 대상은 자연 식재료인 깨의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학적 물성 변화 전분의 호화를 위한 교반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이 요리의 핵심인 참깨 두부는 요리사님이 자신을 위해 참깨의 장점과 물성을 유지하여 자신의 건강에 유익한 것이 되는 두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공장에서 완벽하게 볶아져 기름까지 추출된 농축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승부를 가리는 전쟁의 숙명이겠죠. 전쟁 중에 태어난 것이 군인들의 목숨 부지를 위해 개발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캔 식품이었으니 어쩌면 최 요리사님은 가히 전쟁터의 명장이라 불리워도 좋을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최 요리사님이 100% 수제 참깨 두부를 만드셨다면 99%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맛이 덜 들었다, 임팩트가 없다는 혹평을 듣고 짐을 쌌을 가능성도 예상해 봅니다. 심사원 중 한 분이었던 백종원 씨는 평소 자극이 없으면 무맛이다를 외치던 분이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혀는 설탕, 소금, 기름, 감칠맛 MSG를 강렬하게 타격해야 반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진짜 참깨 두부를 먹었을 때 반응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맛이죠? 좀 밍밍한데요? 참깨 향이 너무 약해요. 풀 냄새가 나서 대중들이 좋아할 맛은 아니에요. 뇌 속 보상 회로는 산화된 고소함이 들어와야 도파민이 터지는데 생참깨의 은은함은 그 역치를 넘지 못합니다. 그는 이것을 우아함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에 과감하게 한 표 던집니다. 도파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최 요리사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류의 요리쇼는 기본적으로 도파민 포르노라 불리우는 도파민을 자극해야 하는 쇼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이런 쇼 비즈니스의 시작은 한국 흑백 요리사 시리즈가 최초가 아닙니다. 이런 쇼 비즈니스의 근원지는 어디였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 발원지에서는 요즘 이런 쇼는 한물가고 팜 투 테이블, 팜 투 키친이 대세입니다. 정부 보건부 장관과 FDA 수장까지 나서 가공 정제식품 차단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겠다고 새해 벽두부터 미국 국민들에게 깜짝 새 식단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런 쇼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 미쳤다 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원합니다. 참고로 이 도파민 포르노에 관해서는 차후에 푸드 포르노, 먹방 그리고 화병이라는 의학적 용어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요리를 만들어내야 우승할 수 있는 전쟁터에서 마지막 미션으로 쥐어진 자신을 위한 요리.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건강한 순정 참깨 두부를 만드느라 시간과 노력은 다하고서도 결코 도파민 수용체에는 닿지 못하는 요리. 아니면 쇼는 끝났고 최 요리사님은 승리자가 되어 상금과 영예를 거머쥐셨습니다. 그리고 축하와 함께 혹시라도 최 요리사님이 자신의 승리를 위해 만든 요리가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요리라고 착각하실까봐 최 요리사님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그런 전쟁터의 무기와도 같은 가공 정제 식재료를 애용하는 중에 전쟁식을 평소식으로 드시다가 건강을 해칠까 걱정되어 전 이렇게 이런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참깨의 분쇄는 표면적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공기 중에 산소, 빛, 열과의 접촉을 극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질 과산화의 연쇄 반응이 가속화됩니다. 이미 산화가 진행된 지질을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병리학적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2차 산화 생성물 발생도 문제입니다. 과산화 지질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말론디알데하이드 MDA, 4HNE와 같은 반응성 알데하이드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세포 독성 문제도 들 수 있습니다. 생성된 알데하이드는 반응성이 매우 높아 세포막의 단백질 및 DNA와 공유결합하여 구조적 손상을 입히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 기능을 저하시키며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파괴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뇌종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히 치명적입니다. 뇌는 건조 중량의 약 60%가 지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 소비량이 많아 산화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한 장기입니다. 산화된 지방의 섭취는 혈뇌 장벽 비비비를 통과하여 신경염증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뇌세포를 보호해야 할 시점에 산화된 지방을 주입하는 것은 치료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일본 정진요리에서 볶지 않은 통깨를 조리 직전에 저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열을 최소로 유지하며 그야말로 수행하듯 분쇄하는 것은 단순한 정성이 아닙니다. 이는 지질의 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산화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화학적 제어 공정입니다.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재료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리고마에 더해진 가공 정제, 칠가루의 정제 전분과 식후 혈당 반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전통적인 방식은 쿠즈, 칡 전분을 이용하여 저온에서 장시간 교반하며 천천히 갤화를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 입자는 지방 및 단백질과 복합적인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소화 효소의 접근을 지연시키고 흡수 속도를 조절합니다. 반면 방송에서 사용된 정제 전분 형태의 칠가루를 고온 가열하는 방식은 전분의 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는 빠른 위 배출을 유도합니다. 정제 전분 기반의 부드러운 물성은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단축시킵니다. 씹을 필요도 없이 넘어가는 식감은 소화기관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립니다. 이로써 급격한 혈당 상승이 나타납니다. 소장에 도달한 호화된 전분은 알파 아밀라제에 의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는 혈관 내로 포도당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이 결과 인슐린 과다 분비와 IGF-1 경로가 자극됩니다. 급상승한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체내 지방 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IGF-1이 생체 이용률을 높여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켜 전신 염증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뇌종양 환자나 대사질환자에게 이러한 인슐린 급상승과 IGF-1 자극은 질병의 진행을 도울 수 있는 위험한 대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접이 아니라 대사적 공격입니다. 여기에 소주가 더해질 때 이것은 단순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기호식품이 아닌 중년 남성의 대사 문제로 이어지기 쉽상의 조합이 됩니다. 전통 방식의 참깨가루와 칠가루가 아닌 식품 산업의 결과인 케네든
내리고마와 가공 정제로 미세하게 분쇄된 칡가루로 만들어진 참깨 두부로 이미 대사의 경고를 알리는 요리를 섭취하면서 반주로 곁들인 희석식 소주, 에탄올은 특히 50대 전후의 중년 남성에게 있어 심각한 대사 교란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됩니다. 알코올과 대사 유연성의 저하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화된 지질과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에탄올의 동시 섭취는 간에 극한의 부하를 줍니다. 인체 대사 시스템은 알코올을 에너지원이 아닌 독소로 간주하여 최우선으로 분해하려 합니다. 간이 알코올 해독 ADHA, LDH 효소 작용에 집중하여 세포 내 NADH-NAD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동안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지방산 산화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말 그대로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가 꺼지는 것입니다. 지방산 산화의 전면 억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섭취된 정제 탄수화물, 참깨 두부의 전분과 지질은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갈 곳을 잃습니다. 잉여 에너지는 간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로 전환되어 간세포 내부에 축적되어 지방간을 유발하거나 VLDL 형태로 방출되어 내장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지방 신생 합성이 가속화됩니다. 최 요리사님, 요리사 직구는 일반 인구 대비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위장 장애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여러분의 요리 실력과 무관하게 여러분의 가혹한 작업 환경과 생활 설계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많은 요리사 분들이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늦은 야간 근무는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카디언 리듬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반 처리 형태의 고지방, 고당분 음식 섭취는 췌장에 지속적인 부하를 주며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복적인 고열량 시식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 상태에서의 음주는 알코올 의존도를 높이고 간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잦은 음주 문화는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셰프가 방송에서 보여준 빨간 뚜껑 소주 한 잔은 대중에게는 소탈함으로 비칠지 모르나 임상적으로는 직업적 대사 위험을 방치하고 가속화하는 행위입니다. 중년의 간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다면 가장 먼저 간을 쉬게 해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50세 전후의 연령대에서는 대사 부담이 없는 음주라는 개념 자체가 생리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방송 이후 셰프의 이름을 건 13종 이상의 밀키트 및 가공식품, 부동, 조림 소스 등이 시장에 출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요리사들의 이름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는 밀키트에는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흑백 요리사 분들 활약 이전 한때 요리쇼를 풍미했던 인물을 만나보시죠. 고든 램지를 아시나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셰프이자 방송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요리사 중 한 명입니다. 요리사로서의 역량, 미디어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까지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의 거친 이미지와 달리 그는 정통 파인 다이닝 업계에서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 레스토랑인 런던 첼시의 레스토랑 고든 램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리사로서 최고의 영예이자 실력의 증명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미슐랭 스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때 총 16개의 별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 알베르 루, 기 사보이와 같은 전설적인 셰프들 밑에서 수학하며 프랑스 요리의 엄격한 기본기와 주방 규율을 익혔습니다. 고든 램지의 성공 요인은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에 맞춰 자신을 브랜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이중적 이미지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US 방송 헬스 키친 나이트메어스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독서를 날리는 악마 셰프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극적인 갈등을 선호하는 미국 리얼리티 쇼의 편집 방향과 맞물려 그를 글로벌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영국 UK 방송 더 F워드 키친 나이트메어스에서는 요리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경영난을 겪는 식당 주인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멘토로서의 면모가 더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민문화를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이스로 읽지 않았잖아, 이디어 샌드위치, 멍청한 샌드위치 등 방송 중 나온 자극적인 발언들이 인터넷 밈으로 소비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틱톡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이를 유머로 재생산하며 젊은 층의 팬덤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셰프를 넘어 거대한 외식 기업 고든 램지 레스토랑을 이끄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가 방송에서 주로 분노하는 장면은 엄격한 품질 관리면에 포커스가 맞추어집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의 극강의 분노는 대부분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는 위생, 신선한 식재료, 일관성 있는 맛을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가 브랜드를 확장하여 고든 램지 버거, 피쉬앤칩스, 스트리트 피자 등 대중적인 브랜드를 론칭할 때는 완전히 180도 다른 국면을 펼치며 오직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최대의 수익을 위해 구조를 다변화했습니다. 고든 램지의 파인 다이닝과 냉동식품, 월르마트 판매용을 적나라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세계는 같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생리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물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고든 램지 등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생화학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곳의 식재료는 리얼 푸드에 가깝습니다. 비용에 제한 없이 최상의 풍미와 영양을 보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육류는 스코틀랜드산 앵거스 비프 또는 희귀 품종인 덱스터종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목초 사육, 그래스 패드이거나 곡물을 먹이더라도 GMO 옥수수가 아닌 엄격한 통제 하에 사육된 고기를 씁니다.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 투여는 철저히 배제된 농장과 계약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28일에서 42일 드라이 에이징을 통해 자연 효소로 단백질을 분해하여 감칠맛을 끌어올립니다. 인공 연육제는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소는 현지 농장에서 팜 투 테이블을 원칙으로 당일 수확한 제철 채소를 사용합니다. 유전자 변형이 없는 에어룸, 토종 품종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획일화된 마트용 당근이 아닌 모양은 불규칙해도 향이 짙은 유기농 당근을 사용합니다. 지방 펫은 가공된 식물성 유지, 대한민국에서는 식용유라고 불리우는 콩, 옥수수 기름 등의 가공 정제 오일 대신 목초 버터, 최상급 올리브 오일 혹은 동물성 지방인 오리기름, 라드 등을 사용하여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에 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냉동식품 바이 셰프 램지는 초가공식품 UPF의 전형입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미국의 새 식단에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국민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가공 정제식품에 해당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팔리는 세 가지 품목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shepherd 파이 다진 고기 요리를 살펴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지만 성분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고기 미트, 그라운드 비프라고 표기되지만 파인 다이닝의 스테이크용 고기가 아닙니다. 지방 함량이 높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투리 고기 트리밍즈가 혼입되어 있습니다. 증량제 앤드 결착제는 기본입니다. 고기의 양을 늘리고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질감 있는 콩, 단백 텍스처드 소위 프로틴이나 변성 전분이 들어갑니다. 이는 GMO 옥수수나 콩에서 유래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색소는 가공정제식품의 미용을 위해 필수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갈색을 내기 위해 카라멜 색소가 첨가됩니다. 이는 당을 고열 처리해 만드는데 일부 유형은 발암 가능성 물질, 이전 한국 가짜 진간장에서 언급했던 4-ME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천연 미네랄 균형이 맞는 소금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맛을 위해 그리고 보존을 위해 1회 제공량의 하루 권장량의 40에서 50%에 육박하는 나트륨이 포함됩니다. 이어서 피쉬앤칩스를 알아봅니다. 튀김 요리의 특성상 산화된 기름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구나 해덕 같은 고급 어종 대신 가격이 싼 냉동 블럭 생선을 사용합니다. 냉동 블럭 생선의 수분 유지를 위해 수분 유지제가 사용됩니다. 냉동 상태에서 생선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무게를 늘리기 위해 폴리인산나트륨 같은 인산염이 첨가됩니다. 이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자주 과다 섭취 시 신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인 다이닝에서는 쇠기름이나 깨끗한 오일을 쓰지만 냉동 식품은 GMO 카놀라유나 GMO 대두유 등 오메가6 비율이 매우 높은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정제 식물성 기름으로 미리 튀겨져 나옵니다. 튀김옷으로는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 덱스트로스와 각종 팽창제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머쉬룸 리조또를 살펴봅니다. 소비자들은 이것을 진짜 진한 크림 맛이 나는 머쉬룸이 들어간 리조또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림 없이 크림 맛을 내야 하는 공장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가짜 크림 맛을 내기 위해 말토덱스트린과 유청 분말, 잔탄검 등을 섞어 끈적하고 크리미한 질감을 흉내냅니다. 말토덱스트린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고 유청 분말과 잔탄검은 장뉴수의 원인이며 장내 미생물을 해칩니다. 향미 증진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버섯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 비싼 자연산 버섯 대신 효모 추출물을 넣습니다. 이는 사실상 천연 조미료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MSG의 다른 형태입니다. 한국에서 라면 스프의 바톤을 이어받아 생산되고 있는 코인 조미료, 연두 등이 있고 한국 소비자들은 이들의 문제성에 관한 인식 결여로 집에서 집밥, 집반찬, 집국, 집찌개 등을 만들며 코인 조미료와 연두를 사용한다고 하니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리조또에 사용되는 쌀은 도정된 흰 쌀을 사용하여 섬유질이 거의 없고 여기에 각종 전분까지 더해져 섭취 시 인슐린을 맹렬하게 유발하는 폭탄이 됩니다. 타협 없는 완벽주의를 실현하는 파인 다이닝, 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든 램지의 평판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철저한 원칙을 지킵니다. 런던의 레스토랑 고든 램지 미슐랭 3스타를 비롯한 그의 시그니처 레스토랑들은 여전히 냉동 절대 금지 당일 공수한 식재료 최고의 셰프팀이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곳에서의 그는 자본 논리보다는 요리 예술 큐리네리 아트의 정점을 보여주는 데 주력합니다. 부유층과 미식가들에게 그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미식의 보증수표입니다. 가공식품 프로세스드 푸드 사업의 실체는 서민들의 마켓에서 판매되는 바이 셰프 램지 라인은 바로 2026년 1월 미국 보건부 장관과 FDA 수장의 새 식단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국 공립학교의 급식과 부대 외 공공기관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거나 입맛에 맞고 가격이 저렴하면 그만이라는 이들, 건강에 무관심한 이들 중 고든 램지의 레스토랑에 초대받지 못했으나 그의 쇼를 즐겼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에 끌려 이런 가공 정제식품을 구매하겠지요. 이 점이 바로 고든 램지가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방송 키친 나이트메어즈에서 수십 년간 냉동 음식을 데워 파는 것은 손님에 대한 모욕이다. 신선하지 않은 쓰레기, 러비시다 라고 식당 주인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피쉬앤칩스, 리조또, 맥앤치즈 등 그가 그토록 비난하던 공장제 대량 생산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이중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미 명예와 부를 가진 그가 자신의 철학을 훼손하면서까지 그의 말을 빌자면 쓰레기인 가공식품을 파는 것일까요? 철학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수익 구조의 한계 때문일까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은 명예는 높지만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워낙 비싸 순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과 프랜차이즈 사업은 고든 램지라는 이름값만 빌려주면 막대한 로열티와 수익을 현금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즉, 명예는 파인다이닝에서 얻고 돈은 마트에서 번다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전략입니다. 그의 명분은 브랜드의 대중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 등에서 모든 사람이 내 레스토랑에 올 수는 없다. 더 많은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내 맛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라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죠.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의 몸에 산화물질, 변성된 단백질, GMO, 글리포세이트, 나트륨염, 첨가제, 보존제, 색소 등을 넣고 싶을까요? 정확히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지 몰라도 그런 물질이 함유된 제품보다 요리사가 자신의 식당에서 만든 음식이 좋다는 것은 잘 알죠. 하지만 그럴 경제적 상황이 아니기에 설마 방송에서 그렇게 자신의 요리에 진지한 철학을 보이던 사람이 공짜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판매하면서 그렇게까지 유해한 식품을 만들어 자기 이름을 붙여 팔까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요리사의 이름이 달린 가공 정제식품을 심지어 다른 가공 정제식품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음에도 그의 상품을 선택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식탁에 올립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소비재화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장신구나 장식품 등일 때는 그나마 한눈 질끈 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식품인 경우 전 도저히 한눈 질끈 감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제 푸드 포르노나 푸드 파이터식의 콘텐츠를 단순한 오락이 아닌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 매체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폭식과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문화로 포장하지 않는 서구권의 변화를 법적 규제, 의학적 인식 변화, 그리고 미디어 윤리가 살아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철퇴도 내려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비만을 개인의 실패가 아닌 환경적 질병으로 보고 이러한 콘텐츠가 소비되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영국 UK의 HFSS 규제를 아시는지요? 영국은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식품의 TV 및 온라인 광고를 오후 9시 이전에는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정크푸드나 폭식 유발 광고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마트 계산대 앞이나 입구 진열대, 충동구매 유도 구역의 정크푸드 진열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의 설탕세 및 경고 문구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담배갑처럼 강력한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넣거나 건강 등급을 신호등처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쓰레기 음식임을 알게 합니다. 문화적 인식의 변화도 확연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먹방이나 푸드 챌린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병리학적 접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먹는 것을 능력으로 봤지만 이제는 이를 폭식 장애, 빈지, 이팅 디소더라는 정신의학적 질환의 증상으로 봅니다. 유튜버들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것을 보며 미국 시청자들은 저 사람은 지금 조회수를 위해 자신을 천천히 위해하고 있다며 우려하거나 불쾌감을 표합니다. 니코카도 아보카도 사태의 교훈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만 먹방 유튜버가 2년 동안 몰래 113kg을 감량하고 나타나 나는 그동안 사회적 실험을 했다. 사람들은 내가 망가지는 걸 소비했다라고 폭로한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비만을 소비하는 문화에 대한 자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젬픽 시대의 도래와 가치관 이동이 분명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오젬픽, 위고비 등의 대중화는 미국 사회의 음식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식욕 억제가 뉴 노멀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물을 통해서라도 식욕을 통제하고 대사 건강을 되찾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반대로 통제에 이른 식욕을 전시하는 행위는 미개하거나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약물 의존 대사 관리는 개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작용 부작용을 엄밀하게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트렌드에 밀려 함부로 이런 유의 약물을 시도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이런 유의 약물 기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계획입니다. 푸드 이즈 퓨얼이라는 인식, 음식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연료라는 의식과 함께 자신의 자동차조차 오래 고장 없이 달리게 하기 위해 고급 등급의 기름을 넣듯 소중한 내 몸의 가공, 정제식품 속 정제된 당질, 변형된 단백질, 산화된 지방 외 다양한 첨가물, 보존제, 조미료와 같은 것에 대한 경계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의 쇼 비즈니스의 발생지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정부 주도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환자들을 줄이려는 의지가 분명한 바람직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백수저이며
흑백 요리사의 계급 전투에서 승전보를 알린 최 요리사님의 건강에 최 요리사님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요리사님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밀키트나 소스 외 각종 가공 정제 식품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왜 고든 램지의 가공 정제 식품과 대한민국 요리사들의 밀키트와 소스 등을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느냐고 심기불편해 하실 분들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밀키트와 소스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의 밀키트는 가정식의 대체도 요리사님들이 경연장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식재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외 없이 고든 램지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더 심각한 정도의 공학적 산출물이었습니다. 맛의 재현성과 긴 유통기한 확보를 위해 자연 식재료의 고유 구조인 식품 매트릭스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셰프님이 만든 요리나 소스와도 전혀 다른 전쟁시, 비상시, 어찌 되었든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나 허용되어야 할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음을 대중들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밀키트들의 문제는 우선 그들이 무세포성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원재료 대신 변성, 전분, 정제염, 액상과당, 고가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진제 MSG, 이노신산나트륨 등 산도 조절제가 주성분을 이룹니다. 식물 세포벽 안에 갇혀있지 않고 노출된 이 영양소들은 상부 위장관에서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식후 고혈당과 대사 시스템 교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장내 미생물을 기아 상태로 유도합니다. 식품 매트릭스가 파괴된 영양소는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소장에서 전량 흡수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결핍되어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다양성 감소와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는 장 누수 상태를 유발하고 내독소혈증을 통해 전신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 작년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과 현대 등 재계 인물들과 깜짝 회동을 가졌던 젠슨 황 그리고 삼성가 참고로 CJ는 제1제당 삼성의 모기업입니다. 현대가 등이 자신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본주의 식탁의 계급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망에서 갈립니다. 식품 산업의 상위 1% 계층, 즉 이 밀키트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의 오너들은 자신들이 파는 초가공식품을 주식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용 공급망, 프라이빗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식탁을 채웁니다. 종자부터 관리되는 계약 재배 유기농 원물,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 없이 지정 사육된 목장의 축산물, 산화 방지를 위해 온도와 시간이 통제된 콜드체인, 당일 배송 시스템, 유통망에 공개되지 않는 별도의 지정 농장과 검수 기준, 진정한 계급 차이는 소득 격차뿐이 아니라 내 몸에 들어가는 식품의 가공도와 원물 접근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셰프의 이름이 적힌 봉지를 뜯을 때 1%는 흙이 묻은 원물을 받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지요. 흑수저는 위생적으로 가공, 정제 살균된 첨단 식품공학으로 가공된 봉지를 뜯고 운이 좋아 다이아몬드 수저, 금젓가락, 은포크를 물고 태어난 이들은 굳이 흙이 묻은 식재료에 돈을 씁니다. 돈도 돈이지만 잘못된 정보 탓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셰프님이 자신을 위해 사용한 식재료는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지만 현재 시중에 널리 나도는 13종의 밀키트는 대중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일 뿐 진정한 의미의 요리가 아닙니다. 설마 제 말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일단 돋보기나 폰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사놓은 그 어떤 종류의 밀키트나 소스를 꺼내주세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폰을 들어 그들의 앞뒤면 사진을 잘 찍습니다. 아니면 돋보기를 들고 찬찬히 앞뒤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 전에 물 한잔하고 작업을 시작할까요? 혹시나 작업 수행 중 또는 작업 완수 후 입맛, 물맛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작업 전 물주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벼운 몸 놀림을 더하시면 더욱 좋겠죠?